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경제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코스피가 역사상 처음으로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환호했죠. 그런데 동시에 원달러 환율은 1,480원을 넘나들며 1,500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과거라면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주가가 오르면 환율은 내려가고 환율이 오르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당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둘 다 동시에 오르고 있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이는 것처럼 말이죠. 더 이상한 건 미국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미국이 금리를 내리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서 우리 환율도 안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달러 인덱스는 98포인트대로 떨어졌는데 우리 원화만 유독 약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지금 우리 경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여러분의 일자리와 월급, 집값과 재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왜 환율이 오르는 걸까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한국을 떠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었습니다. 삼성이나 현대차 같은 수출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옵니다. 그러면 이 달러를 은행에 팔고 원화로 바꿔서 국내에서 임금도 주고 투자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달러 공급이 늘어나니까 환율이 안정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이 고리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세 가지 큰 흐름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연금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약 1,300조 원이 넘는 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수익률을 높여야 하니까 해외 투자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약 750조 원 규모의 돈이 해외에 투자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미국 주식을 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화를 달러로 바꿔야 합니다. 이게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로요.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이른바 서학겜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주변에도 테슬라 주식 샀다, 엔비디아 샀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주식을 사려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국내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나 4,000포인트까지 올랐는데도 더 높은 수익을 찾아 미국으로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은행 딜링룸에서는 이걸 뉴 노멀, 즉 새로운 표준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개인들의 해외 주식 순매수가 환율 하락을 막는 강력한 바닥이 되어버린 겁니다. 세 번째는 기업들입니다. 이게 가장 충격적입니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대기업들이 미국에서 번 달러를 한국으로 가져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제조업 리쇼어링 정책 때문에 한국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2026년부터 매년 200억 달러 이상이 미국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팔 달러가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처럼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 은행에 팔아서 환율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달러를 꼭 쥐고 있거나 아예 해외에 쌓아두는 겁니다. 결국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수출 기업, 이 세 주체가 모두 달러를 사거나 붙잡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를 사려는 사람만 있고 팔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면 환율이 1,500원까지 오를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미 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같은 시중은행 애널리스트들은 지금의 1,470원대 환율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고 분석합니다. 구조적으로 고착화되었다는 겁니다. 특별한 반전 요소가 없는 한 2026년 상반기까지 환율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실제로 원화의 실질 가치를 측정하는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게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돈의 구매력이 15년 만에 최악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미국 금리 문제도 있습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내리긴 했지만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천천히 내리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이 넘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금리 차이가 1.25%포인트에서 2%포인트까지 벌어졌습니다. 금리 차이가 크면 어떻게 될까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미국에 돈을 놔두는 게 더 이득이니까요. 그리고 국내 자본도 더 높은 금리를 찾아 해외로 나가게 됩니다. 정부가 개입할 수 있지 않느냐고요? 물론 가능합니다. 실제로 정부는 구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환율 변동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필요시 적극 대응하겠다 같은 경고성 발언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적인 개입, 즉 외환 보유액을 풀어서 달러를 팔고 원화를 사들이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외환 보유액은 약 4,100억 달러 정도입니다. 많아 보이지만 국민연금 하나가 쓰는 돈만 해도 연간 수백억 달러입니다. 계속 시정에 개입하다 보면 외환 보유액이 바닥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환율 1,500원은 단순히 숫자 하나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적 성장 모델에서 자본 수출국으로 변하고 있다는 구조적 신호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이 좋아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 경제학 교과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2025년 한국에서는 이 공식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데이터를 보면 제조업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6만 명 이상 감소했습니다. 수출이 잘 되는데 일자리는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은 자동화와 AI 도입으로 사람이 필요 없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이 돌아가는데 사람은 필요 없는 겁니다. 첨단 산업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게다가 환율이 오르면 원자재 수입 가격도 오릅니다. 철강, 화학 같은 중간재를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중소제조업체들은 원가 부담이 커집니다. 마진이 줄어드니까 사람을 뽑을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오히려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 통계를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제조업 분야 고용보험 가입자가 2개월 연속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자동가입분을 빼면 감소폭은 더 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정규직의 좋은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로 갈까요? 서비스업으로 갑니다. 2025년 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50만 명 이상 늘었습니다. 보건, 복지, 배달, 운송 이런 분야죠. 고령화 사회라 요양보호사 같은 돌봄 일자리가 늘어나고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배달 일자리가 폭증한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일자리의 질입니다. 제조업은 월급도 괜찮고 4대 보험도 되는 일자리가 많습니다. 반면 서비스업, 특히 플랫폼 노동은 어떨까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퀵서비스 같은 긱워커가 지난 5년간 38%나 늘어서 83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연평균 소득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14만 원입니다. 최저임금 연봉의 절반 수준입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9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는 하루 12시간 이상 일하면서 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버는 분들이 많지만 산재보험도 제대로 안 되고 고용 안정성도 없습니다. 여기에 실질임금 문제도 있습니다. 명목상으로는 임금이 오르는 것처럼 보여도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가 오르면서 실제 구매력은 떨어집니다. 특히 식료품과 기름값 같은 필수 소비재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은 더 큰 타격을 받습니다. 결국 제조업 좋은 일자리는 줄고 저임금 서비스 일자리만 늘어나는 겁니다. 통계상으로는 고용률이 올라가 정부는 좋아하겠지만 국민들 체감은 정반대입니다. 환율 상승이 가장 직격탄을 맞는 산업이 바로 건설입니다. 건설사들은 철근, 시멘트, 유연탄 같은 원자재를 수입해서 씁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자재 가격이 다 올라갑니다. 전문가들은 환율이 1,500원에 도달하면 건설 원가가 평균 3.34% 추가로 오른다고 분석합니다. 겨우 3%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건설업은 마진이 워낙 적은 산업입니다. 보통 5%에서 10% 사이입니다. 원가가 3% 오르면 이익의 절반 가까이가 날아가는 겁니다. 원가가 조금만 더 오르면 적자입니다. 실제로 2024년 건설업 매출이 외환위기 이후 25년 만에 가장 큰 폭인 마이너스 3.8%로 떨어졌습니다. 건설사 폐업 신고는 전년 대비 11.7% 늘었습니다. 하루 평균 1.8개의 건설사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수도권 중견 건설사들입니다.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자금력이 있어서 버티는데 중견 건설사들은 버틸 힘이 없습니다. 부도율이 급증하고 있고 이게 전국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뭐냐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건데 나중에 아파트를 팔아서 갚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 가지 문제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첫째, 금리가 높습니다. 돈 빌린 이자가 엄청납니다. 둘째, 공사비가 폭등했습니다. 환율 때문에 자재값이 오른 거죠. 셋째, 분양이 안 됩니다. 집값이 오르긴 했는데 지방은 여전히 안 팔립니다. 이 세 가지가 겹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업성이 망가집니다. 돈을 갚을 수 없게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 브릿지론 연체율이 17%,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이 30%를 넘었습니다. 본 프로젝트 파이낸싱 연체율도 2023년 0.96%에서 2025년 2.6%로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은행들은 이제 겁을 먹었습니다. 만기가 돌아와도 연장을 안 해줍니다. 추가 담보를 요구합니다. 자금력이 약한 시행사와 시공사는 줄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세 시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한국 고유의 전세 제도가 지금 붕괴 직전입니다. 전세 사기 문제도 있고 전세 대출 금리가 높아서 집주인들이 전세를 안 놓으려고 합니다. 대신 월세로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 거래 비중이 56%를 넘었습니다. 과반이 월세입니다. 2025년에는 이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전세 시대가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방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과 수도권은 그나마 집값이 받쳐주는데 지방, 특히 광주 같은 곳은 분양 전망 지수가 4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역대 최저입니다. 지방에 집 가진 분들은 자산 가치가 녹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큰 의문이 생깁니다. 환율은 오르고 건설은 무너지고 일자리는 나빠지는데 왜 주식은 오르는 걸까요?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연초 대비 60% 넘게 올랐습니다. 과거 같으면 환율이 이렇게 오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돈을 빼서 주가가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글로벌 AI 붐에 올라탔습니다. 챗GPT, 클로드 같은 인공지능 서비스를 돌리려면 고성능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그걸 만드는 게 바로 한국 반도체 회사들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시장 전체를 사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종목만 삽니다.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개별 종목에 돈을 몰아주는 겁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사실 관심 바뀝니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한몫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 증시가 너무 저평가되어 있다.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는 취지입니다. 기업들에게 배당도 많이 하고 자사주도 소각하고 지배구조도 개선하라고 압박한 겁니다. 이게 먹혔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금융주나 자동차주에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저평가된 우량주를 사는 거죠. 이게 지수를 받쳐준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외국인들의 행동입니다. 2025년 11월에는 AI 거품론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대규모로 주식을 팔았습니다. 환율 불안도 있었고요. 그런데 12월 들어서 다시 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외국인들은 환율 리스크를 알면서도 반도체 업황 회복에 베팅하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선환율 같은 걸로 환해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은 사는데 그 돈이 외환 시장에서 원화 강세로 이어지지 않는 겁니다. 결국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은 반도체 몇 개 종목이 끌어올리고 있고 나머지 경제는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상위 10%와 하위 90%가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으로서 그리고 나라 전체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개인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건 자산 배분입니다. 원화로만 자산을 갖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내 자산의 실질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자산의 최소 30% 이상을 달러 자산으로 가져가라고 조언합니다. 미국 국채, 달러 예금, 미국 S&P 500 같은 인덱스 펀드 등이 있습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자산의 원화 가치는 올라가니까 해지가 되는 거죠. 금이나 원자재 같은 실물 자산도 좋습니다. 전통적인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여러 자산군에 분산 투자하는 멀티 에셋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신중해야 합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리스크가 여전히 있습니다. 무리한 갭 투자는 위험합니다.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반전세나 월세가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려면
인구가 계속 유입되고 공급이 부족한 서울 핵심 지역 위주로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일자리 측면에서는 스킬을 높여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은 자동화되거나 저임금화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고령화 사회에 맞는 전문 기술 같은 걸 배워야 합니다. 서비스업 안에서도 고부가 가치 직종으로 이동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업들은 환율 변동성을 상수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일시적 현상이 아닙니다. 환해지 전략을 고도화해야 합니다. 단순히 선물한 거래만 할 게 아니라 해외 매출을 늘려서 달러 유입을 확대하는 자연 해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유동성도 중요합니다. 위기 시 생존을 위한 현금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공급망도 다변화해서 환율에 대한 민감도를 낮춰야 합니다.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위적으로 환율을 방어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는 필요하지만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외환 수합을 활용해서 달러를 빌려 쓰는 방식으로 환율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에 나간 기업 이익이 국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세제 혜택도 강화해야 합니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실 사업장을 빨리 정리하되 리츠 같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부채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사회 안전망도 중요합니다. 기그워커나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위한 고용보험을 확대하고 직업훈련을 지원해야 합니다. 노동시장 양극화가 사회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같은 증시 활성화 정책도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서 장기적으로 외국인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025년 말 지금 환율 1,500원과 코스피 4,000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입니다. 한국 경제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수출 대기업과 자산시장 상층부는 글로벌 경쟁력을 증명하며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수와 건설, 그리고 노동시장 하부 구조는 고비용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구조적 대분열이라고 부릅니다. 위와 아래가 완전히 갈라진 겁니다. 이런 시기에 필요한 건 과거로 돌아가자는 게 아닙니다. 미래에 적응하는 겁니다. 개인은 글로벌 자산 배분으로 재산을 지키고 기업은 환 리스크를 경영 전략에 녹여내야 하며 정부는 낡은 규제를 없애고 사회 안전망으로 충격을 흡수해야 합니다. 환율 1,500원 시대는 위기입니다. 동시에 우리 경제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계기이기도 합니다. 준비된 사람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